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맞대결, 그 막이 올랐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검사당이라고 비판하자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왜 검사도 아닌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고요. 이 대표가 검사 사칭으로 처벌받은 범죄 경력을 부각한 겁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첫 출근길. 국민의힘을 검사당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중대범죄 혐의자로 지칭한 데 이어 검사 사칭자로 연이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지만 취임 인사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 대표 측 관계자들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당사에 머물며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도 그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땀 흘려 돈 벌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모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여당의 역할은 야당 견제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으로 한 위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면서도 한 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본인 사법 리스크와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운 데 대해 반격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 대표를 모욕하는 걸 보니 정치 ABC를 모른다. 취임 일성이 서초동 사투리 등 한 위원장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처리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을 한 위원장의 약한 고리로 보고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첫 일성이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었습니다. 김건희만 예외인 공정, 김건희만 예외인 법치는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한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한 위원장과 직접 맞붙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은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한희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표와 직접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발단은요,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허위자백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명천지에 이런 짓을 이라고 검찰을 비판했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한 분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를 악마
악마화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한 거죠. 오늘 이 장면이 향후 서로를 대하는 주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검찰은 정치적인 집단이라며 싸잡아 비판하고 있고요.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어서 역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한동훈 대 이재명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이것도 붙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요, 김건희 특검법을 한 위원장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여당에서 했던 말이죠. 이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는 말을 돌려주면서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붙는 모양새인데 네. 자,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그동안 서로에게 했던 말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서로에 대한 생각이 드러납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이 대표라는 인물을 규정할 때 이 대표의 지역 토착비리 혐의를 투영해서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라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죄 혐의자와 미성숙한 사람, 참 서로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네, 박하지만 또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해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 이재명 대표 거취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도 강조했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가 응답하지 않고 있는 두 가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모양새인데요. 비명 이원욱 의원은 한 위원장의 불출마가 이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압박했고요. 친명 정성호 의원도 한동훈 바람이 여당에서 일어나면 이 대표도 이 상응할 만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선 후퇴론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한동훈 대 이재명 두 사람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게 맞붙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일단 크지만요. 두 사람의 전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내 상대다라면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더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면 대응은 자제하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한 위원장에게 대해 묻자 답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상대는 한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죠. 한 위원장과 1대1 구도가 되면 정권 심판론이 약해지고 과거 대 미래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두 사람 곧 만나겠죠?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곧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이르면 내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외에서 맞붙던 두 사람,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핵심인 대장동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총리 시절 대선 경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남평호 전 실장이 스스로 고백한 건데요. 이낙연 신당 설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남 전 실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입니다. 2021년 7월 초순에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서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고 이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결국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2021년 8월 말 대장동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 지역 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을 제보자로 밝히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상의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제보를 한 당사자고 이 사실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대로 밝히라고 주셨습니다. 다만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공개 당시에는 이 전 대표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남 전 실장은 최근 최초 보도 기자가 제보자가 이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언급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악순환의 권례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남 전 실장은 이낙연 신당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자, 이 대선 경선 때부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게 내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일 거라 의심해왔습니다. 뒤늦게 당시 의심이 확인되자 불쾌해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제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배도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친명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독자적으로 언론에 제보했다는 발언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됐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채널A에 묵묵한 참모 스타일인 남평호 전 실장이 혼자 판단해 그런 제보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신당 창당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다는 프레임을 깨고 신당 창당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해석입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 자체를 최근 최초 보도 기자를 조사한 검찰의 이간질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친명계 의원은 총선 앞 제보자 논란이 뜬금없다며 민주당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검찰의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만나서 대화하자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또 만나서 우리가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만남이 성사되고 탈당을 막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도원입니다. 네, 이 지난 대선 경선 때 사건이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불붙고 있는데요. 아는 기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스스로 했다고 고백한 남평호 전 민정실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네, 한마디로 최측근입니다. 남평호 전 실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시절 민정실장을 지냈고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을 만큼 이 전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자, 당시요 2021년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선 경선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지난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쓴 박종명 기자는 제보자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워낙 치열하게 다투던 때라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낙연 캠프에서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었죠. 실제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최측근의 당시 제보,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몰랐던 겁니까? 네, 이 전 대표가 제보 당시에도 몰랐고 최근까지도 몰랐다는 게 남 전 실장의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측근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해보겠다며 금시초문인 듯 말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나도 대선 전에 남 전 실장이 제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전 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남 전 실장이 알기 힘든 제보라며 뒤에 친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남 전 실장은 이제 와서 자기가 제보했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예요? 네, 최근에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초 보도한 박 기자를 조사했는데요. 박 기자가 제보자는 이낙연 최측근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 이름이 거론되자 남 전 실장이 나선 건데요. 하지만 이낙연 신당과 맞물리면서 탈당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 전 실장도 채널A에 탈당할 예정이고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참 뭐 오비일학입니까? 여튼 이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것 같네요. 네, 당내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현재로서는 신당으로 간다고 했고 친명계 핵심 의원도 대표 사퇴는 물론 공천권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해진 스케줄대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검토 중인데요. 계파 정치를 비판해온 학자거든요.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에서 임 교수를 포함한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논의하며 이낙연 고립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동은 기자였습니다. 네, 장관, 차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총선용 인사가 마무리 수순입니다. 저희가 점검해보니 총선을 준비 중인 인사들이 모두 50명에 달합니다. 여당은 출마와 공천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4명을 교체했습니다.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강원,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핵심 측근으로 불린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의 사표도 어제 수리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현모 인사비서관도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나 출마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출마자에게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12명, 행정관 22명 등 모두 50명에 달합니다. 장관급에서 원희룡, 박민식 전 장관 등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심했지만 차관급 이하에서 영남 지역 출마가 몰리면서 영남 출마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에 달합니다. 대통령실은 내각과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은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총선 출마자 14명은 당선 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조건에 즉각 호응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주변 인사부터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부분 정치 신인이라 쇄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본인이 미래 세력이라면서요. 하지만 측근들도 함께하지 않은 나홀로 탈당.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당을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탈당 회견 장소는 이 전 대표가 3번 출마에 낙선한 지역구,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초심을 다지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현장에 나와 응원했지만 측근으로 불린 이른바 천하용인 멤버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며 다음 달 중순까지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천하인의 합류도 자신했습니다. 지역구 노원병을 떠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제가 신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상계동에서의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거나 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역할에 있어가지고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의 재결합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한 이 전 대표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뜻하는 바 이루길 바란다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구처럼이요? 네, 서태지처럼입니다. 어제 한 위원장이 이 취임 연설에서 서태지의 노래 가사를 인용했었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73년생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서태지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네, 한 위원장과 사적인 자리에서 이 서태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는 조정훈 의원이 왜 서태지를 인용했는지 밝혔습니다. 9학번으로서 학생운동이 끝물,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상징은 서태지였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메시지는 나는 나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난 내 길 가겠다.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 사실상 정치인으로서는 첫 번째 연설이라 관심이 컸는데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네, 어제 한 위원장이 12분 취임사에서 정치인들은 잘 쓰지 않는 이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썼었죠. 동료 시민들의 삶,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It is my honor and my personal pleasure to be the first to address you as my fellow Americans. 굉장히 신선했고요. 일견 충격적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선하다는 건데 민주당은 혹평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지층을 아예 동료 시민에서 빼버리면 두 개의 국민이에요. 헤이트 스피치 플러스 공포 마케팅이에요. 헤이트 스피치, 증오 스피치라는 거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작심 염색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염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 이 크리스마스 휴일 전 마지막 최고위에서는 이 회색빛 머리인데요. 오늘 최고위엔 이 흑발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 원래 자주 염색하진 않나요? 네, 이 대표 이 인위적인 염색을 그리 즐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했을까 보니 이 과거에도 중대 결심을 할 때 염색을 했었더라고요. 염색하시고 좀 스타일 변화하신 건데 의도나 이게 있으신지. 우리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저 자신도 변해야 하고 저도 좀 바뀌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무슨 이번엔 중대 결심일까요? 총선 100일 정도 앞두고 한 걸까요? 네, 제가 이 민주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한동훈 비대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세대 교체를 내세운 한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딱 10살 차인데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염색하라 그랬거든요.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 한동훈하고 투샷 잡힐 거 아니에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인데요. 뭡니까? 고무줄 검증이요? 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이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를 여기다가 다르게 되고 저기다 다르게 되고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유가 도통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 저울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후보자 검증위원회 어떻길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문제인데 적격, 부적격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모두 공천 불복 이슈가 있는데요. 문 씨는 적격, 김 전 시장은 부적격으로 갈렸습니다. 김 전 시장은 심지어 문석균 씨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고 나는 탈당도 안 했는데 부적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은 문 씨는 작년 4월에 대사면으로 면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검증위원회 이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계속 시끌시끌해요. 뭡니까? 네, 일단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요. 이 부적격 기준으로 경선 불복자,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 언급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탈당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도 이 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라는 이유인데요. 기준은 있지만 검증이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이 규정이 있다 보니까 모호하다는 거죠. 결국은 검증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런데 이 검증위 명단을 보면요. 현역 의원 3명 모두 친명계입니다. 이 비명계가 사실상 이 비명계 컷오프용 검증이라고 의심하는 이유죠. 이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강의원 특보의 판정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강 특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거든요. 검증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파가 아닌 공정하게 해야 모두가 납득할 공천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먼저 이혜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멈춰서는 SUV 차량. 모자 쓴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40분 뒤 되돌아와 다시 차량을 몰고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11시 32분쯤 해당 차량은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향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운전한 이 씨 소속사 소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어젯밤부터 이 씨와 연락되지 않는다는 소속사 대표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씨가 부인에게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공조 끝에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공원 앞에서 이 씨가 몰고 간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량 안에는 번개탄이 있었고 이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의 집에서 대마와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여 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의 죽음에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이현용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이선균 씨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조용한 장례를 원한 유족 측의 바람에 따라 가족과 동료, 지인의 조문만 허용됐습니다.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서울의 봄 무대 인사가 취소된 가운데 여러 제작 발표회와 인터뷰 행사가 취소 연기됐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도 추모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배우로서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던 때라 더 그의 부재가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 이선균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외신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Extremely tragic and very sudden death. Of course, this actor was beloved in South Korea and also globally. 영국 BBC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선균이 기생충과 나의 아저씨 등이 출연하며 인기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인과 두 아들을 둔 이 씨의 장례는 사흘간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9일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2부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선균 씨 소식이 전해진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경찰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아침 10시 12분쯤입니다. 아내인 배우 전혜진 씨에게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있고 어제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소속사 대표였습니다.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출동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은 10시 30분쯤 서울 종로의 한 공원에 주차된 이 씨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그 안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성탄절 전날까지도 3차 밤샘 조사 받았던 거죠? 네, 이선균 씨는 숨지기 전 모두 3차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지난 23일이었는데요. 아침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이선균 씨는 다음 날인 성탄절 이브 아침까지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는 변호인을 통해서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놓고 유흥업소 실장의 주장과 자신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며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 받았고 또 거짓말 탐지기 요청까지 했습니다.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숨졌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밤사이 이 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것을 봤다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과 함께 이 씨도 경찰에서 코로 흡입한 사실은 맞지만 수면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지난 9월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한 SNS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이선균 씨에겐 심리적 압박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 씨가 주연을 맡아 개봉을 앞두고 있던 영화 2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후 상영이 어려워진 문제 등도 이 씨를 힘들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요. 무리한 부분은 없던 건지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건 바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 내사 단계였습니다. 이 내사는 정식으로 수사를 할지 말지 첩보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내사자 신분이었지만 유명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그 파장은 컸습니다. 또 일각에선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수사를 맡아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무리한 수사나 강압적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돌연 숨지면서 경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씨가 숨졌기 때문에 이 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됩니다. 대신 이 씨가 숨졌어도 이 씨를 공갈 협박해 각각 3억 원,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20대 여성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갈 협박 사건의 피해자인 이선균 씨의 피해 진술이 이미 확보됐고 피의자가 특정돼 있어 수사에 무리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가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피해자만 10명이 넘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을 나서는 남성. 롤스로이스 사건 당시 운전자 신 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연모 씨입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염 씨가 신 씨의 범행 직후 진료 기록 삭제한 것을 수사하다 추가 혐의도 잡아냈습니다. 휴대전화를 조사했더니 염 씨가 마취 상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셔서 거의 집에서 계속 울고 계시거나.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여 명. 마취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대부분은 피해 사실조차 몰랐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 씨는 영장 심사에서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연인 관계였고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염 씨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에 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세대 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시공사와 임대사업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금세 발등 높이까지 물이 찹니다. 난데없는 물폭탄에 쓰레받기로 퍼내보지만 끝이 안 보입니다. 또 다른 집 천장에서도 연신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수건과 그릇을 받쳐놓고 물을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 아파트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쏟아진 탓에 일부 주민들은 결국 천장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2년 전부터 아파트 곳곳에서 이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벌써 20세대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세대별로 저렇게 폭포처럼 쏟아지면 우리 입주민들이 어떻게 이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이곳은 지난 2018년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8년 동안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현재 임대사업자가 단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점검에선 내부 배관 파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시공사와 임대사업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는 임대사업자에게 유지보수 요청을 받은 게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사업자 측은 시공사 측에 공문까지 보내 보수를 요청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입주민들 피해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로가 책임 전가하고 있고 임대사업자인 그리고 주주건설 누구나 다 관심이 뒷전에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알부자들을 노린 빈집털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돼서 보안은 취약하면서 넓은 아파트를 골라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9곳에서 4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벌건 대낮, 모자 쓴 남성 2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시간 뒤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온 두 남성은 그대로 달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종이 가방에 담아 들고 간 건 빈집에서 훔쳐나온 금품.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9일 동안 서울 광진과 강남, 서초, 용산, 여의도를 돌며 9곳을 털었습니다.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들로 재건축을 기다리며 알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외화 등 현금에 귀금속까지 피해 금액만 4억 원에 이릅니다. 주로 낮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쇠 지렛대 등으로 대범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낙 전문가 토리모들이니까 경비실 휴게 시간에 엘리베이터 통과해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범행 직후 이들은 훔친 외화와 귀금속을 환전소, 금은방에서 처분했고 일부는 경기 안산의 야산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00여 대의 CCTV를 추적한 끝에 지난 24일 3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을 붙잡았습니다. 추가 범행 있습니까? 공범 더 있으신가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2명은 절도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3인조 1당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인천공항 주차장만 노린 차량 털이범이 검거됐습니다. 정신없이 여행 떠나느라 문을 안 잠근 차량들만 골라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행 가는 길 차문 단속 신경 써야겠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공항 주차장을 배회하는 한 남성. 흰색 승용차를 한 바퀴 빙 돌아 옆차 조수석에 다가서더니 차문을 열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경황이 없어 차량 문을 안 잠그고 출국하는 여행객을 노린 40대 차량 털이범입니다. 남성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지지 않는 차량 거의 요새는 시정을 하면 사이드미러가 다 접히는데 접혀지지 않는 또 차량에 더 많은 현금과 상품권이 있었지만 티가 나지 않게 일부만 훔쳤습니다.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9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가는 승객 뒤에 바짝 붙어 장애인용 게이트로 들어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남성은 차량 절도 등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출소한 뒤 또 범행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차장을 돌며 30회에 걸쳐 금품 5,500만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범들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만을 노렸다며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직원을 신발로 때려서 논란이 된 전북의 축협조합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직원들의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폭언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남성들을 때리는 여성. 전북 순창과 정읍 지역 축협조합장인 고모 씨입니다. 네가 삽이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두니까 삽설 그리고 서 살교세. 폭행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축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합장의 횡포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수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의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받아갔는데 왜 또 더 받아가냐 그러면서 그걸 한소해 갔어요.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한 뒤 수차례 손등을 문지르며 성적 굴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자기가 명령하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노예 정도?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18건의 위법사항 중 폭언과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2건에 대해선 가해자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유독가스가 위층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던 거죠. 백승현 기자가 아파트 방화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까만 그을음은 아파트 벽면을 타고 10층 너머까지 번져 있습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됐지만 사망자 중 1명은 11층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방화문은 불길이나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번지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불이 난 아파트는 23층 전층 모두 방화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아파트 10곳을 돌아봤는데 방화문이 모두 닫혀 있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난 8월 불이 났던 곳마저도 방화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키가 큰 이가 저기까지 올라갔지. 이거 남의 일 같지는 않은 거죠. 닫아놓으면 일단 껌껌하고 열고 닫으면 귀찮잖아요. 바로 옆 아파트. 4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닫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린 방화문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기도 버거운 묵직한 벽돌로 고정돼 있습니다. 출입하기도 좋고 아무래도 통풍도 잘 되고 또 문 뒤에 물건을 놔두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편의상 열어두는 것 같아요. 현행법에 따라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열어놓고 싶으시면 네. 화재 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를 해도 되거든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불이 났다면 불길과 연기가 없는 걸 확인한 경우에만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중엔 만원대 치킨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BBQ, 교촌 등에 이어 BHC가 모레부터 치킨값을 최대 3,000원 올립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2년 만에 치킨 가격을 올립니다. 평균 인상률은 12.4%로
모레부터 전국 매장에서 적용됩니다. 18,000원 하던 대표 치킨 메뉴 가격이 21,000원으로 최대 3,000원 오릅니다. 교촌도 지난 4월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해 오리지널 제품 가격이 2만 원, 또 다른 대표 메뉴가 23,000원입니다. 지난해 5월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의 후라이드와 양념치킨도 2만 원이 넘습니다. 3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한 마리에 만원대 치킨이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3,000원에서 4,000원의 배달비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3만 원에 육박합니다. 치킨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배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그 2만 원어치 치킨 한 마리 먹을 바에는 국밥 2그릇 먹겠다. 이제 치킨 가격이 진짜 2만 원이 넘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앞으로 시켜 먹을 때 약간 고민이 되지 않을까? BHC 측은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 등이 올라 가격을 조정한다며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촌과 BBQ는 내년 추가 인상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모임도 많은 연말연시, 대표적인 배달음식 치킨값 인상에 소비자들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해외여행 떠나실 때 저렴하고 시간대도 다양해서 외국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지요. 그런데 속 터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항이 돼도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연락조차 안 되는 항공사가 있다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장모 씨는 일본 여행을 위해 에티오피아 항공의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보다 4시간이 지연됐고 결국 결항됐습니다. 현장에선 결항 이유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결항됐다, 이동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만 듣고 막 호텔 도착할 때까지 새벽 1시까지 거의 그 물 한 병, 과자 하나 이걸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항공사와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사과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냥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어 외국 항공사 이용객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승객이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비율은 35.8%로 집계됐습니다. 학생이라 여행 경비도 중요한데 국내 항공사보다는 싱가포르 항공사가 한 5만 원 정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 피해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 관련 피해가 532건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시베리아 항공 등은 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루다 항공, 에어인디아 등도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본사로 사건을 이관한 뒤엔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5곳은 메인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여러 번 눌러야만 구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예 피해 구제 절차도 안내하지 않은 외항사도 6곳이나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중견급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이르면 내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으로 자금난에 몰린 건데요. 이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이 오피스로 개발하려던 서울 성수동 노후 건물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6월 착공했어야 하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이 일대 개발을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만 480억 원. 당장 내일까지 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규모는 3,956억 원. 내년까지 총 3조 6,027억 원의 우발 채무 만기가 돌아옵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35인의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데 건설 경기 호황을 예상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이르면 내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영건설 측은 자회사 매각 등 다양한 재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이 현실화되면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사의 부담이 연이어 확산될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문제가 있는 애들 지금 증권회사하고 마을금고인데 세금을 져야 되는 거고 투자를 했던 디벨로퍼들은 에쿼티 다 날아갈 거예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도 어제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24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놓고 간 성금만 9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민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도송동 주민센터입니다. 교회 표지판이요? 표지판 뒤요?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이 알려준 교회 앞 표지판 뒤에는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세어보니 모두 8,006만 3,980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금 위치를 알렸습니다. 민원대에서 드디어 얼굴 없는 천사가 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빈 박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천사님이 오신 걸 확인했습니다. 성금 8,006만 3,980원과 함께 발견된 편지에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천사님의 메시지가 불이웃돕기로 쓰시라고 메모를 남겨주셔서 우리 관내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4년째 25차례 이어졌습니다. 누적 성금액도 9억 6,479만 7,670원으로 늘었습니다. 일대 도로를 얼굴 없는 도로라고 이름 붙여 뜻을 기리는 지역 주민들도 천사축제와 재능 기부를 통해 나름 선순환 운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중2 학생부터 치르는 수능은 사회와 과학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문과, 이과 학생 모두 같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현재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은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됩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17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현재 수능과 달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2과목으로 바뀝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문이과 상관없이 2과목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첫 수능이 치러진 1994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미적분2와 기하 등 심화수학은 시험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현행 문과 수학 수준에서 문제를 내기로 했습니다. 챗GPT가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학을 교육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 고교 내신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상위 4%인 1등급 비율은 10%까지 늘어나고 일부 사회과학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치러집니다.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통수능을 통해서 변별력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들은 내신을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 할 과목이 대폭 늘면서 공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상륙함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밀집한 기차역을 공습하며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빛이 번쩍하더니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Ой, жарко сюда. Вот зря мы сюда пошли, там осколки, блин, летят. Поэтому говорю голову. Нифига себе.
현지 시각 어제 새벽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에서 러시아 대형 상륙함 노보체르카스크호가 폭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Тому, власне, це дуже така потужна подія для нас з вами. Ми знищили і корабель, і окупантів завдяки. 곧이어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최전방인 헤르손의 기차역을 공습해 경찰 1명이 숨지고 민간인 등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9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인의 피란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공습 당시에도 140명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또 다른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동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의 마린카도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도 축적된 건데요. 내일도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전에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매우 나쁨 수준이 되겠는데요. 경북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릉과 부산 등지로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올라서 서울이 6도, 광주 10도, 부산 13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세미 탄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개발 시작 단계에서 미리 돈부터 빌려줍니다. 빚이죠. 사업이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휘청거리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일어나지요.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억지로 막진 못해도 연착륙 대책은 하루가 급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줄도산 막을 시간 싸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